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52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신영입니다. 이정찬입니다. 자, K리그가 개막했습니다. 예. 개막전부터 아주 뜨거웠고요. 네. 라고 하기에 좀 서울이 좀 처참하더라고요. 서울 경기만 2골이 났어요. 그러네요. 다 한 팀이 골씩인데. 한 팀이. 축포를 2번 싸주게 해줬죠. 서울 꼴찌 현재 그래서 예. 최하위. 솔직히 대역전 드라마를 쓰려고 어디까지 한번. 뭘 대역전 드라마입니까? 이제 한 경기 했는데. 남은 경기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뭐 광주 경기는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네. 정말 압도적인 경기였죠. 아 재밌었어요. 정말 이정효 감독이 다시 한번 빛나는. 네. 그리고 이기셨는데 전혀 이긴 것 같지 않은 표정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계속 화만 내고 그래서 중간에 올리라고. 밸런스. 저는 그래서 그 댓글 중에 하나가 취객 한 분 들어온 거 아니냐. 그 옛날에 경기장 보면 특히 관중 없었을 때 그 아저씨 좀 거친 분 한 분씩 꼭 계셨잖아요.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이제 감독님이었다고. 감독님. 그 벤치 옆에 마이크가 하나 있거든요. 네. 거기에 잘 들리더라고요, 소리가. 화가 핀 많이 마이크인 줄 알았어요. 화가 많이 나셨어요. 자, 이슈 포커스로 가보겠습니다. K리그 개막 제목이 이게 다예요? K리그 개막? 아니에요. 뭐 없어요? 링가드 보러 갔다가 정효 볼에 흠뻑. 아. 흥행 신호탄 K리그. 내가 인쇄를 너무 빨리 했구나. 네. 일단 흥행이 심상치 않습니다. 수원 삼성이 2부로 내려가면서 뭔가 2부로 내려가고 좀 낙수 요구하라 해야 되나? 많은 관중이 빠져나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개막전으로는 역대 세 번째 최다 관중, 일부 기준이죠. 일부 기준, 이부 2부 리그는 역대 최다 관중. 수원 삼성 효과. 근데 이거 뭐 역대 3위라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게 결국에 이거는 어느 경기장에서 개막전을 치렀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뭐 광주 전용 경기장도 사실 경기장이 그렇게 큰 경기장이 아니고 인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되고 대구 김천은 뭐 매진이었고요. 그리고 울산 포항 합쳐서 5만이 넘는 관중이 첫날 들어왔으니까 뭐 굉장한 경기, 굉장한 개막이었다고 봐야 되고 해마다 사실 뭐 올해는 다르다, 올해는 시작이 다르다라고 했었는데 한 최근 2, 3년 사이에는 그게 여름을 지나가고 있어요. 한 시즌 내내. 안정기에 네.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K리그는 이제는 뭐 분명히 그 명실공히 그 국내 뭐 최고 프로 스포츠 중에 하나다. 물론 야구가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가장 주목받은 경기는 역시 광주 경기였습니다. 광주와 서울 경기. 링가드 보러 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정효볼에 흠뻑. 정효볼에 흠뻑. 정말 잘하더라고요.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와, 이렇게 원사이드로 갈지는 몰랐어요. 서울이 이렇게 또 서울이 또 증명을 했죠. 4년 동안 하위 스프릿에 있었던 그걸 증명을 했죠. 감독이 바뀌어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그렇죠. 같아요. 아직 뭐 색깔이 입히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뭐 이 영입생도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게 있는데 근데 그런 걸 차치하고 나서라도 광주가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특히 첫 번째 골 그 압박을 다 벗어나면서 패스가 12번이었나요? 그 상대방 지역까지 갔던 공 따낸 다음에 29초 동안 12번의 패스를 통해서 팡팡팡팡 이렇게 갔다는 야, 그 수비 지역에서도 정말 좁은 공간으로 티키타카를 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약자가 있었잖아요. 뭐 이수민 선수 그 중원의 핵심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패스 전개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보니까 잔디 상태도 이런 패스가 가능할까 이런 플레이가 가능할까 싶었는데 만들어내더라고요 결국에. 잔디가 많이 추워 보였어요. 광주가 외국인 선수 3명을 모두 빼고 그렇죠. 경기를 치렀는데 외국 팀 같았어요. 그렇죠. 전술은 유럽이었죠. 유럽 팀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축구 볼 때 뭐 A 매치가 됐든 K리그 이번 뭐 6경기 다 마찬가지였고 딱 요런 점을 갖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팀의 빌드업 패턴은 뭔가, 그러니까 어떻게 공을 전개하는가. 근데 패턴이 보통 다 팀마다 갖고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또 하나는 이제 하프 스페이스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러니까 하프 스페이스라고 한다면 경기장을 이제 세로로 길게 놓고 봤을 때 5등분을 하고 그래서 가운데와 양 측면을 사이에 있는 공간을 하프 스페이스라고 하거든요. 이 하프 스페이스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 다음에 그 아까 뭐 빌드업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경기장을 총 3등분했을 때 파이널 서드로 지역으로 어떻게 공을 투입하는가.
봅니다. 골이 어떻게 났는가는 저는 솔직히 그 다음 문제라고 봐요. 왜냐면 그 파이널 서드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부터는 거기까지가 실력이죠. 네, 거기까지가 실력이고 그 다음부터는 개인 능력으로 사실 좀 커버가 개인 되는 능력과 마무리되는 운과 네, 경쟁력 뭐 이런 부분이 거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광주는 어떠했나라고 보면 일단은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좋아요. 그 기본적으로 중앙 수비에서 빌드업을 뭐 정호연 선수 그리고 최경록 선수를 통한 이제 이런 빌드업이 굉장히 좋고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해서 서울의 압박을 벗어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고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원 싸움과 이 하프 스페이스를 대하는 부분에서 사실 서울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골 장면만 봐도 그러니까 중앙 수비수에서 시작해서 왼쪽 측면 수비수에게 이제 연결을 했고요. 왼쪽 측면 수비수가 이제 공을 갖고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을 하면서 결국에 골까지 이어졌던 부분인데 뭐 이 부분을 서울은 그럼 과연 역으로 보면 어떻게 활용했는가라고 하면 솔직히 그렇게 크게 활용이 잘 되지 않았어요. 하프 스페이스도 강성진 선수가 얼리 크로스를 올려서 뭐 몇 번의 기회를 맞는 거를 제외하고는 잘 보이지 않았고 삼선에서도 좀 차이가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가 물론 아직 그 클래스를 여전한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번뜩이는 경기 흐름을 한 번에 바꾸는 패스의 능력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지만 아직 시즌 초반이어서 그런지 턴오버도 좀 많았고 그런 점에서 서울과 광주가 좀 극명히 대비됐던 경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 한 경기일 뿐이고 예. 서울은 뭐 그래도 아직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장 그렇죠. 경기했으니까요. 이정효 감독은 정말 이기고 싶었나 봐요. 진짜 뭐 골을 넣어도 잠깐 좋아하고 말고 크게 안 좋아하시고. 계속해서 그리고 경기 후에 이제 기자회견도 화제가 됐었는데 이순민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느냐, 느껴지느냐라는 이제 질문에 여기는 이제 뽕 PD는 가볍게 웃으면서 얘기했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약간 거만함이 느껴질 정도. 약간 비웃음이었죠. 예, 비웃음이었죠. 가볍게 웃는다기보다는 혹시 정호연 선수 보셨나요? 더 뛰어나면 뛰어났지. 더 뛰어나면 뛰어났지 못하지 않다라는 말로 약간 반문하는 자신감이 있으세요. 답변을 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네. 사실 이 위치 그러니까 흔히 요새 축구에서 6번 자리라 그러잖아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뭐 공 뿌려주고 공 지키는 자리. 이 자리가 정말 욕먹기가 식상인데 보면서 경기 보면서 클린스만 감독도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 퀄리티를 보면 뭐 광주보다는 대표팀이 훨씬 뛰어난데 그 박용훈 선수가 정말 그 욕을 많이 먹었었잖아요. 경기를 많이 치면서. 많이 먹었죠. 근데 혼자서 그 위치를 지키다 보니까 상대방 압박에 고전하고 그런 안 턴오버가 되고. 많이 발생했는데 이종효 감독은 이 광주에서 이런 압박을 상대로 다 잘 풀어내오는 또 새로운 선수들을 늘 발굴하면서 진짜 현재 축구는 감독 노름이다. 그런 걸 다시 한번 또 떠올렸던 경기가 아닌가. 그렇게 그냥 단순히 보기에는 조금 어렵긴 해요. 그 대표팀 축구하고 또 그 클럽팀 축구가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정호연 선수는 또 발굴했다기보다는 지난해 이미 그 사실 이순민 선수하고 같이 중원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실제로 아시안 게임에서 어마어마한 활약을 했었죠. 그리고 압박이 들어오는 사실 수준도 좀 다르기 때문에 삼선에서 느끼는 그런 게 단순히 클린스만은 못했고 뭐 이정효는 잘했다라고 또클.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 삼선도 사실 우리가 축구를 볼 때 눈여겨 볼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에요. 왜냐면 우리 한국 축구가 약하거든요. K리그를 볼 때는 사실 거기에 눈이 갑니다. 삼선 선수 저 선수는 어떻게 하고 있나? 왜냐면 이 선수가 결국에 그 대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양쪽 측면 수비수들은 이 팀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큰 관심은 링가드. 링가드. 안 나올 것 같았는데. 네. 안 쓰고 싶었죠. 김기동 감독은 그러니까 안 쓰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게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골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거죠. 없이 링가드 이름값에라도 의존해 보자라는 카드를 던진 것 같은데 기대 이하였죠 일단. 갑자기 나와서 그랬을 수도 있고 첫 번째 슛이 너무 어이없이 네. 홈런이 어디가? 홈런볼을 쳐서
좀 크로스 두 차례. 살짝 좀 민망했을 것 같기도 네. 하고. 어디가? 크로스 그 크로스는 하나 좋았어요. 네. 율첸코한테 맞아요. 좀 될 뻔했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정효 감독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려서게 되면 그런 기회들을 주거든요. 근데 1대0이잖아요. 그러면 다 잡은 경기 90분 동안 진짜 광주가 다 몰아치고 다 좋은 경기 해놓고 빌드업 한 다 번으로. 잘해놓고 한 번 결국에 실점해가지고 1대1이 돼서 승점 2점이 날아가면 너무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화를 내고 뭐 내려서지 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끝까지 공격하라고 역시. 했죠. 계속 화가 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링가드의 태클은 참 오 못나 이번 이제 아찔했죠. 홈 네. 개막전에 난리. 난리 날 뻔했어요. 찬물을 확 끼얹을 수 있는. 야, 이건 퇴장을 줘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쵸. 장면 아니에요, 진짜. K리그를 고려한 사실 판단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했습니다. K리그 흥행을. 네, 어. 네. 일단 한 번은 아직 그 잘 모르니까. 서울 홈 개막전은 뛰어야지. 있는지. 너무 심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거의 발목 특히 스터드가 좀 보이다 보니까 더 위험하게 보이지 않았나. 너무 오랜만에 아니, 나와서. 아니 늦었어요. 네. 이미 늦었어요. 이미 통과됐잖아. 근데 물론 링가드도 이제 의욕이 앞섰겠지만 네. 링가드 정도의 커리어면 그런 반칙 안 하거든요, 잘. 약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의욕이 넘쳤던 것 같아요. 자기도 알죠. 링가드는 일단 파이팅. 서울 개막전에서 제 실력을 보는 것으로 피리를 불길 바랍니다. 네. 예. 뒷얘기 좀 전해드리면 서울 필이 아무튼 막힌다 그러다가 그 어제 이제 이렇게 예매 시작하고 뭐 난리예요. 진짜 저 주변에도 오랜만에 그 서울표 못 구하냐고 이런 연락도 뭐 지금 오고 하는데 뭐 가야 유니폼도 되는데. 진짜 사기 힘들어요. 링가드. 지금 계속 매진 사례라서. 이번 주 토요일에 오프라인 뭐 또 2차 발매한다고 네, 하죠. 근데 토요일에. 아마도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긴 줄이 예상이 됩니다. 그 재밌는 거는 만약에 서울이 개막전을 이겼으면 이번 주에 난리가 났겠네요. 언론 홍보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훈련장을 개방을 하고 맞아. 아, 팬들이 들어간다고요? 하려고 했는데 취재진들한테 일단 오프를 충격을 많이 하고. 먹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2대 0으로 져서 또 골도 네, 못 넣고. 그리고 경기력 자체가 준비한 게 되지 않아서 그쵸. 그래서 지금 일단은 자제할 때다. 김기동 감독님도 화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일단 물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네요. 서울은. 잘해야 됩니다 이번 경기. 최고의 흥행 카드지. 자,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 울산과 포항의 포항. 동해안 더비. 또 뭐 절친 더비 홍명보 감독과 박태하 감독의 절친 더비로도 관심이 있었던 경기는 1대 0으로 울산이 이겼습니다. 굉장히 팽팽했어요. 울산이 뭐 겨우 이겼죠? 예. 그러니까 울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개인 능력들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얘기한 부분에서 보면은 울산은 고승범, 이규성 선수를 이제 3선에 이제 뒀거든요. 아직은 조금 글쎄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조합 합적인 측면에서 그런가요? 아니면 개인적인 역량? 일단은 많이 뛰고 활동적으로 다 좋고 그런 건 다 있어요. 근데 과연 여기 울산 정도 되면 여기를 장악하고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이드백을 어떻게 해결할까도 사실 굉장한 울산의 고민이었죠. 김태환 선수가 나가면서 좌명재, 우영우를 썼는데 일단은 뭐 두 선수가 갖고 있는 개인 능력들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우영우. 네. 우양우. 울산이 이길 수 있었던 데는 사실 이 경기만 놓고 보면 황석호 선수의 수비. 이번에 그러니까, 서로 영입됐죠. 네, 중앙 수비에서 황석호 선수가 김영권 선수하고 이렇게 발을 맞추는 장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더라. 사실 정승현 선수가 또 중동으로 이적하면서 나갔죠. 네. 그 빈자리를 메우는 것도 되게 중요했는데 네. 훌륭히 잘 이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바코의 빈자리를 울산은 과연 어떻게 메울 것인가. 솔직히 울산 축구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잘 이기는 축구.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축구지. 와 울산 축구 진짜 막 재밌다. 이렇지는 사실 않은데 그 재미를 주는 게 바코였거든요. 그나마. 그렇죠. 워낙 개인 기량이 또 훌륭했으니까 뭐 발재간도 좋았고. 그 공격에 뭔가 창의성을 불어넣고 방에 이런 게 바코였는데 그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까라는 게 울산이 갖고 있는 숙제라고 봐요. 근데 운이 좋게 아타루 선수가 이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골도 좀 운이 좋게 슈터리네. 예. 크로슛, 뭐 예. 패슛.
크로스데스. 본인도 인정했죠. 아, 크로스였다고. 아무튼 운이 좋았죠. 주민규 앞으로 들어간. 네, 어떻게 그게 그렇게 들어가나요? 그래서 주민규가 넣은 줄 알고 카메라가 계속 주민규. 네, 들어갔잖아요. 근데 보니까 한참 멀리 있던데. 주민규까지 속였던. 포항은 박태하 감독 체제 이후에 3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네, 지금 아시안 챔피언스 아시아 리그 경기를 챔피언스 치렀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현재 1무 2패를 기록 중이고 3백으로 전환을 했죠. 포항이. 중앙 수비수나 이제 수비수 자원이 조금 부족하다고 봐서 그러는 건데 뭐 저는 근데 물론 뭐 3경기 그다음에 그 전에 챔피언스리그가 물론 전북과의 경기였기 때문에 뭐 아직은 뭐 평가하기는 좀 이르지만 전 포항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네, 괜찮아 보이던데요. 네. 울산하고 경기하는 거 보니까. 네. 근데 마지막에 그 아스프로 수비수가 네, 퇴장을 당하면서 그건 좀 다음 경기에서 좀 공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엄원상 선수의 사실 개인기가 만든 뭐 워낙 빠르니까요. 엄원상은 네. 역시 빨라. 돋보이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정찬 기자가 얘기했지만 울산 축구는 매력은 없는데 매력적인 선수들은 많아요. 그죠? 개인은 다 매력적이죠. 네, 맞아요. 매력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엄원상 선수고 서령우 선수도 그렇고. 서령우 네, 선수도 선수들. 그렇고 정용 선수, 김영권 선수 한 하면 몇몇이 다 매력적인 좋죠. 선수들은 많습니다. 네. 소현우 선수. 아유, 다 좋죠. 조현우 이번에도 기가 막힌 거 하나 막았죠. 네. 참 맛있게 막아요. 예. 막는 게 참 그래요. 맞아. 눈길을 끌게 다이빙이. 막죠. 그러니까 결국에 또 궁금한 거는 이제 주민규 선수가 과연 이번에 대표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아. 사실 시즌 시작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챔피언스리그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고 일본 팀과의 경기에서 연속골도 넣었고 이제 관심이 굉장히 쏠리고 있습니다. 뭐 이제 뒤에 이어서 수원 FC 경기할 때 또 이승우 선수 얘기하겠지만 결국에 과연 황선홍 임시 감독은 주민규와 이승우를 뽑을 것인가? 이게 지금 이번 주를 압도하고 있는 화제 중에 하나거든요. 주민규 뽑는다에 한 표. 아시안 게임 때도 와일드카드로 굉장히 갔었죠. 원했잖아요. 네. 그래서 접촉을 맞아요. 했는데 반대- 팀의 반대였겠죠. 예. 그리고 상황이 또 일단은 오형규 선수가 경기를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 팀에서 지금 아예 명단 제외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라는 거는 이 선수의 폼이 지금 좋지 않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조규성 선수를 빼기는 어려울 거고요. 조규성 선수는 그리고 또 팀에서 뭐 잘 경기 꾸준히 경기에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요 한 자리를 놓고 황의조 선수는 뽑을 수가 없고 그럼 사실 빈 자리가 비어 있긴 해요. 그러면은 뭐 가장 유력하네요. 유력한 대안이지 유력하죠.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울산 홍보팀하고 그 오늘 혹시 그 챔피언스리그에서 골을 넣으면 좀 대표팀 얘기 좀 물어서 그 인터뷰를 좀 제공해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주민규 선수가 이거를 마다야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지금까지 상처를 많이 받아서 거의 한 2, 3년 동안 그렇죠. 대표팀 얘기했던 동안 벤투 주- 감독 시절부터 주민규 선수는 이번에도 그러니까 그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기대를 안 하면 됩니다. 네. 마음을 비우면 돼요. 자, 전북과 대전의 대전. 경기는 1대1. 의외로 대전이 선제골을 넣으면서 네. 전북 안방에서 굉장히 전북 입장에서는 진땀 뺀 경기였습니다. 이순민 선수가 사실 이게 그 자리가 그렇게 돋보이기 쉬운 자리는 아닌데 굉장히 돋보였어요. 그러니까 야 청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모든 상황들을 정리를 합니다. 이수민 선수는 김남일 소환했나요? 이정효 감독에 의하면 정호연보다 못하면 못했지. 그치. 더 뛰어나진 않은. 뛰어나진 않은 거 아니에요? 정호연 하위 호환 이수민. 뭐 근데 야 역시 왜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 크리스마는 이 선수 왜 안 쓰는가? 저도 사실 그 몰라서 못쓴 거 지난 아니에요? 싱가포르 월드컵 예선 치렀을 때 이수민 선수가 후반전에 교체돼서 나왔거든요. 그때 황인범 선수 대신 나왔었나? 잘 모르는 그때 것 직관 갔었는데 이수민 선수가 K리그에서 잘한다 생각했는데 국가대표에서도 이렇게 잘할 수 있나라는 걸 좀 느껴가지고 또 그때는 클린스만 체제였으니까 아시안컵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겠다 싶었는데 안 써도 되게 아쉬웠거든요. 또 그 자리에 대한 고민 되게 많았잖아요 대회 내내. 근데 뭔가 그때의 한을 이 경기에서 뭐 제대로 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몰라서 못 쓰셨을까요? 자, 네. 그렇습니다. 전북은 여전히 좀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 울산 현대 경기도 봐도 그것도 다 그렇고, 잡은 경기 놓친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력 좋던데 네. 보니까. 계속 좋던데 공격력도 좋던데. 송민규 선수가 아주 핵심을 찌르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우리는 3위, 4위, 5위 팀이다.
골 한 번 넣었다고 아주 그냥 기고만장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 이동준 선수가 만들어준 골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고비를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길 경기를 자꾸 못 이기고 그 사실 대전 경기는 뭐 질 경기를 사실 비긴 이게- 그렇죠. 거긴 하지만 네. 아무튼 뭐 전북답지 않은 결과들이 그러니까 경기 내용도는 차치하고 전북답지 않은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일단 있는 두 경기 점. 연속 그랬죠. 네. 근데 감독 바뀐 지 꽤 됐는데 참 이게 성적이 그쵸. 안 나오네요. 잘. 근데 전북 입장에서 어제 챔피언스리그는 페널티킥 실축. 아, 그게 컸어요. 컸죠. 그게 들어갔으면 사실 뭐 울산이 무너졌을 가능성도 그렇죠. 있는데 그 또 PK를 내준 이명재 선수가 또 왜 거기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태욱 선수가 그 제대로 걷어내지 결정적인 못한 실수를 했죠. 공을 이제 낚아채서 뭐 김태환 선수를 제치고 전 울산 선수를 제치고 멋진 골을 넣었죠. 자, 전북은 일단 그렇고. 네. 그래도 전북은 개막전 13년 연속 무패. 와우. 뭐 이런 기록이 무슨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이겼어야죠. 이겼어야죠. 무패는 뭐 만족할 수 없는 결과인 것 대전 같고. 좋던데요, 근데. 아 그리고 전 이번 그 사실 개막전의 최고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는 대전 팬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 원정석을 다 채웠어요. 그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 원정석을 다 채워서 대전 카드 섹션을 가졌죠. 멋있었어요. 대전 축구 팬들의 열기 낭만적이죠. 대단하죠. 자, 그리고 인천과 수원 FC FC. 경기. 이거 극장골 이승우 선수. PK. 야. 인천이 90분 내내 몰아치고 결국 한 번에. 마지막 한 곱이 넘지 못하고 지고 말았습니다. 인천 입장에서 너무나 뼈아픈 패배고 수원 FC는 거의 질 수도 있는 경기를 아 근데 이겼다고 봐야죠. 뭐 아주 좋은 경기와 좋은 스타일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원 FC는 지난 시즌 강등 위기까지 갔던 가장 큰 이유는 최다 실점 팀이라는 데 네, 있습니다. 네. 수비를 굉장히 공들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문중 감독 따로 만나서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자기는 4대3 경기 필요 없다. 1대0 승리. 그렇죠. 예. 일단은 수비 안정. 그게 우선이다. 실점. 클린스만은 가라. 클린스만 봤지. 4대3 경기 필요 없어. 그래서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사실상 권경원 선수 영입인데 권경원 선수가 뭐 첫 경기부터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원 FC의 좀 날카로운 수비, 그러니까 수비가 날카롭다라는 거는 뭔가라는 거를 봤을 때 수원 FC가 그래도 좀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샤프하네요, 진짜. 네. 생각이 조금은 그 나름 뭐 의도하고 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었고 이승우 선수는 사실 좀 마음고생이 있었어요. 이승우 있었죠. 선수는 계약 문제 때문에 까딱하다가는 연봉 조정을 가가지고 그 개막전에 못 뛸 뻔했어요. 연봉 조정이라는 왜요? 게 있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협상을 못 약간 해가지고. K리그만 갖고 있는 그 매년 연봉 협상을 따로 합니다. K리그는. 뭐 몇 년 계약이 돼 있어도요? 네. 아. 그 상황에서 3월 2일이 우리 1일이 개막전이잖아요. 그러면 2월 29일에는 등록이 완료가 돼 있어야 돼요. 선수 등록. 그럼 2월 28일에는 사인이 마감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간극이 크진 않았는데 좀 줄다리기가 있었어요. 그 줄다리기가 있었고 그래서 김은중 감독 같은 경우에는 한번 면담을 했다고 해요. 이승우 선수하고 너의 마음은 뭐냐 했더니 저는 팀을 옮길 생각은 없다. 그러면 그 빨리 좀 마음을 정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부탁을 해라. 그럼 내가 뭐 적극적으로 힘을 좀 실어 주겠다라고까지 했는데 여튼 간에 그 두 양측 선수 측과 이제 구단 측의 이제 줄다리기가 좀 이어졌고 결국엔 구단이 이겼습니다. 구단이 하자는 대로 결국에 이승우 선수가 마감 시한 거의 임박해서 사인을 하면서 아무튼 그 경기를 뛰게 됐는데 들어가자마자 그래도 좋은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패스도 창의적이고 선수한테 기회 주고 창출을 그런. 좀 했죠. 그리고 PK까지 넣고. 김은중 감독이 그 얘기는 했죠. 그 PK를 얻어낸 건 윤빛가람 선수. 윤빛가람이 얻어냈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었는데 거기선 사실 인천 수비수가 발을 늘 필요가 없는데 넣어서 무모하게 하긴 했는데 키커를 이승우 선수로 줬죠. 그 거기에는 이제 대표팀을 좀 실어주는 힘을 실어주는 자신감 갖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연봉은 못 올려줘도 힘은 실어줄게.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수비가 확실히 좋아지긴 했고 그런데 좀 아찔아찔하더라고요. 네. 뭐 항상 뭐 수비 좋은 팀들이 위험한 위기를 잘 넘기면서
기는 하지만 인천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무고사가 전체적으로. 약간씩 약간씩 아쉬웠어요. 부족했죠. 네, 약간씩 아쉬웠어요. 문전에서 살짝 부족했던 면이 있었고 뭐 좀 더 봐야 되겠죠. 네. 네. 수원 FC는. 자 강원 제주 경기는 1대1 1대1. 김학범 감독의 데뷔전이었는데 1대1로 비겼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강원이 골을 넣어가지고. 우당탕탕탕탕. 그러니까 우당탕탕 넣었죠 그야말로. 여기서 도움 기록한 선수가 강원 최연소 출전 오, 17살이네요. 17세 10개월 15일. 애기다. 현재 강릉 제1고 3학년에 진학 중인 양민혁 선수입니다. 음. 이 선수가 그 셀틱으로 떠난 양현준 선수의 등번호 47번을 물려받은 선수라고 해요. 참 공교롭죠. 도움을 기록했는데 사실 도움의 의지가 없는 도움이었죠. 골 넣으려고 했는데 도움이 원래- 됐죠 그냥. 네. 도움 당한. 어쨌든 강원이 선제골을 넣었지만 제주가 그래도 원더골로. 네. 기가 아유. 막혔죠. 발리슛. 양민혁 선수 멋있었어. 들으면 기분 좋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하성룡 선수가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 하성룡 하성룡. 선수요? 네, 하성룡 선수가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높게 있고 평가. 그 기자 같은 선수요. 기자 같은 기자 같은 선수 같은 선수. 선수 같은 선수. 하성룡 선수 같은 선수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아무튼 양민혁 선수 네, 한두 경기만 제가 보기엔 더 활약이 이어지면은 우리 하성룡 선수가 아마 취재하러 갈 겁니다. 그리고 저 무승부 찍을 거예요. 아이 텐트지 하세요. 자 그리고 대구와 김천 네. 관중이 굉장히 매진됐죠. 네. 뜨거웠던 경기인데 김천이 승격 신고를 했습니다. 원두재 선수의 헤더. 그래도 거기 김천 팬들이 꽤 있더라고요 구석에. 거의 대구 팬들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멀진 않아서 네, 멀진 나들이 또 않아서. 연휴였으니까 네, 아마 겸사겸사 또 찾아온 팬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 얘기로 가볼까요? 네. 예. 골도 극복법도 손다웠다. 극복법이란 말 쓰나요 우리가? 안 쓰죠.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극복법. 네, 해봐요. 극복법. 깔끔했는데요. 제목도 뻥다웠다. 네, 뽕 닿았다. 왕밤빵 같네요. 아시안컵 이후에 참 마음고생도 심했고. 네. 가장 힘든 시간이라고도 직접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축구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이라고 했었는데 골로 극복법을 마련했습니다. 네, 극복법이야. 축구로 최고였어요. 힘든 거 축구로 극복했다. 예. 멋있게 넣었어. 극복법. 이 자, 경기도 진짜 사실 안 풀리던 경기예요. 토트넘에 전형적으로 안 풀리던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전반을 그러니까. 보면 압도했는데 압도했죠. 사실 그 손흥민 선수가 그 베르너한테 주고 떠먹였죠. 베르너가 못 베르너. 넣는 거 이것 빼고는 그닥 또 찬스도 별로 없긴 했었어요. 근데 그 거기서 물론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니 거기서 왜 그렇게 쳤을까라는 게 굉장히 의아하긴 했죠. 그 아주 좋은 패스를 줬고 베르너 선수가 떠먹여 준 거를 뱉었습니다 사실상. 네. 테트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그렇게 안 풀리던 경기에서 세트피스로 한 골을 먼저 얻어맞았기 때문에 사실 이 경기는 굉장히 어려워졌어야 되는 경기인데 저는 솔직히 첫 골 장면에서 그 반대편에서 찍은 카메라가 찍은 그 화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완벽히 만든 골입니다. 움직임 기가 막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브레넌 존슨이 들어가면서 팀 분위기는 확 바뀌었고 일단 이 선수가 워낙 젊고 에너지가 많은 선수니까 뭐 우당탕탕 밀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찬스를 만들어냈는데 크로스가 왔을 때 손흥민 선수가 순간적으로 쇄도하다가 뒤로 빠집니다. 여기에서 수비 3명이 다 한 발씩을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로 그대로 공이 지나가게 됐고 베르너 선수가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 골 장면을 보면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게 보이는. 뭐 현지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축구 지능을 정말 많이 칭찬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딱 단적으로 볼 수 있지 않았나. 손흥민이 거의 뭐 손흥민이 하이라이트였죠. 손흥민 자체가 골도 뭐 기가 막혔고. 귀엽고. 그렇죠. 골 베르나의 그렇게 받은 패스는 이렇게 넣는 거란다를 직접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다. 인터뷰도 뭐 재밌었죠. 그러니까 뭐 힘들었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달려와서 되게 힘들었는데, 근데 그 순간에 저는 그런 생각을 다 한다라는 것도 되게 신기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공을 갖고 오는 순간에 사실 차기 전에 조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디딤발을 잘 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짧은 그래서 찰나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디딤발을 놓는 순간 여기서는 만약에 얘가 들어오면은 얘가 파울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 구석의 코너를 향해서 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넣었다라는 거예요. 와. 그렇죠. 그거는 완전히 보고 찬 거죠. 네. 근데 정확하게 생각하기엔 찔러 다 넣은 거지. 본능적으로 그냥 몸이 알아서 했다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뛰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고 여기서는 이제 반복 훈련의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침착해야지 정도만 생각하고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서 그 짧은 순간에 수비수가 오는 거를 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했겠죠. 역시 최고의 그리고 선수는 다르군. 그런 골들이 많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서 단독 돌파해서 나가는 수비수 달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그러게요. 동작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뭔가 그림을 그려놨겠죠. 근데 이제 베르너 같은 경우는 갑자기 그 상황이 되니까 오만 가지 생각이 나는 거야. 여기서 제껴야 되나 차야 어디서 되나. 차야 되지 이거를. 그러니까 너무 끌고 들어가니까 그게 골키퍼 이 각이 좁아지면서 결국은 뭐 그렇게 골키퍼한테 끌고 막히고 들어가면 안 말았지. 되는데. 그러니까 그 최전방 공격수가 골키퍼와 1대1로 맞섰을 때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이 키퍼 나 일직선으로 서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맞아 막히. 이건 막혀요. 예. 베르너가 보여줬습니다. 베르너 힘내라. 그 상황을 만들더라고요. 그 좋은 기회에서 자기가 만든 키퍼 너 일로 와 공나 자, 한 줄 됐다. 귀여워. 인생은 줄이야. 그래서 자 그리고 오늘 새벽 챔피언스리그에서 김민재 선수가 빠졌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다행히 라치오를 3대0으로 꺾고 8강에 진출했고. 네. 네. 김민재 선수가 밀렸어. 결정했는 게 이제 민헨 가고 처음이죠. 나서 네. 뭐 대표팀 차출이나 부상 이외에는 처음이라고 그러죠. 훈련할 때부터 그 A팀에서 빠졌다고 해가지고 결장 네. 예고 기사들이 좀 있었는데 몸이 안 좋은가요? 안 좋.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분위기는 안 좋아요. 분위기는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현지 언론에서 김민재 선수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그 비판적인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갑자기 또. 뭐 네. 실력적으로 비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수비수의 플레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그러니까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죠. 수비수가 나댄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나가고 말하니까 나가고, 자리 비워놓고 올라가고 나가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한 줄로 표현하면 안정적이지 않다. 그 수비는 이렇게 가리키면서 지시해야 되는 건데 다이어처럼 수비는 자기 자리를 자기 지키고 주변을 지켜야 되는 지켜야 건데 절로 가 절로 아니, 가 좋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좋다고. 건데 어디 뛰나가는 뭐 이거죠. 그런 비판 기사들이 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분위기가 저도 근데 그 궁금하긴 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자꾸. 저는 뭐 착각인지 모르지만 세강경 같은 게 특히 뭐 빌트잼 평점 같은 거 낼 때 김민재 선수한테만 되게 박하게 해주거든요.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평점 놓지 않고 키커가 뭐, 그렇죠 지금 키커가. 키커. 그래서 뭐 우파메카노나 뭐 더리히트가 더 높은. 분명히 김민재가 보여준 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좀 그런 그쪽 뭔가 세강경을 쓰고 보는 거 아닌가? 세강경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약간은 수비를 대하는 관점의 차이 같기는 해요. 독일 축구가 수비를 대하는. 저는 그러니까 보수적인 뭐 좀, 시각인 거죠. 수비수의 그 전형적인 수비수의 플레이를 원하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수라면 하이라이트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 라는 약간 이건 좀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와서 안 된다라는 점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 그리고 일단 뮌헨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지금 일단은 뭐 그 리그에서 일단 레버쿠젠과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있어요. 10점. 그러니까 사실상 그리고 맞대결에서 완패라면서 사실상 분위기가 확 꺾인 부분이 있고 12년 만에 무관 위기라고 하죠. 네. 뭐 사실상 투엘 감독도 떠나는 게 확실시 됐고요. 네. 감독이 떠나는 게 확실해진 상황에서 어떤 동기부여가 될지 모르겠어요. 레임덕 비스무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바꾸려면 바꿔버리지 그걸 왜 원래 계약이 그 다음 시즌까지잖아요. 네. 근데 그냥 올해까지만 하겠다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벌써 선언을 해놓고 감독을 맡겨놓으면 너 멋대로 해. 어차피 다 잘릴 건데. 네, 동기부여가 없고 그냥. 그러니까 벌써 케인 같은 경우에 토트넘 돌아온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우승 근데 진짜 얘도 참 우승하러 갔는데. 무관의 기운이. 감독 바뀌면 또 우승할 수 있을 텐데 왜? 우승하기가 참 어려워요. 네. 아무리 잘해도. 이강인 선수는 또 잘했어요. 이강인 선수도 도움입니다. 네. 일단 뭐 아픔을 털어내고
아직 아픔을 못 털어냈을 걸요. 털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공격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하성룡 기자님 피셜 최악의 경기력, 뭐 최악의 부진을 보였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 경기 후반 시작하자마자 교체 투입돼서 이전에 우리가 알던 이강인 선수의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뭐 개인적인 몸돌림도 그랬고 특히 은바페한테 줬던 그 로빙 패스 좀 바로바로 빠르게 주면서 왜 모르겠어요. 팀에서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는 팀에서도 선수들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감독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시간을 준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교체 뭐 아웃시켰다는. 네, 감독의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그래서 사실 뭐 다음 이슈로 넘어가긴 할 텐데 일단은 이번 경기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들어오자마자 아무튼 왼발로 자신 있게 뭐 슛을 때리면서 좀 적응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고 특히 이제 은바페를 향한 패스는 이강인 선수 다운 딱 보고 앞으로 은바페한테 1대1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리고 은바페는 한 줄을 만들지 않고 잘 뛰어서 마무리를 하는 역시 은바페. 네, 뭐 정면이 보였고 한 줄을 은바페 선수한테서도 그런 거는 보이더라고요. 이강인을 좀 살려줘야겠다라는 생각. 사실 은바페도 이제 떠날 거기 때문에 네. 투엘처럼 동기부여가 크게 안 되잖아요.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다음 시즌을 위해서 오히려 몸을 더 만들고 싶은 생각이 더 있을 그런 플레이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비판도 있었는데 이동재 기자 말대로 이강인을 살려주고 싶은지 아주 그건 좀 보이는데요. 뭔가 좀 내가 이강인이 같이 뛰어줘야 되겠다 얘하고 이런 둘이 사이 좋아요. 그리고 진짜 딱 골 넣자마자 이강인 선수 그 특유의 그거 있잖아요. 은바페가 너가 했다. 너가 줬다. 뭐 이런 제스처도 있었고 그 막판에 보면은 이강인이 은바페한테 주고 은바페가 다시 이강인한테 주고 뭐 이런 장면들이 시퀀스들이 굉장히 괜찮았다. 그리고 뭐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이게 결국에 대표팀 발탁으로 이어질 거냐라는 이슈가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황 감독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고민되겠죠. 네. 근데 뭐 이강인 선수 자체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든 안 했든 이 실력으로만 봤을 때는 무조건 뽑아야 되는 선수 아닌가요? 근데 상황이 좀 있죠. 상황이 있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홈 경기예요. 그리고 아직 팬들은 그러니까 저는 누누이 어느 나가는 자리마다 그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고 이강인을 그렇게 비판할 게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용서를 아직 못한 팬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으로 미쳐지냐면 홈 경기에서 황선홍 감독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첫 경기인데 이강인 선수가 소개될 때 이강인 선수가 공을 잡을 때 야유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많이 이게 하잖아. 맞아.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여하튼 뭐 혹시 최악의 경우, 네. 최악의 경우 이게 과연 팀에 도움이 되고 이런 생각을 지금 감독으로서는 지금 사실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여서 이강인이 진짜 뭐 지금 팀에 큰 문제를 일으켜서 이게 팀을 무너뜨리고 얘를 뽑았을 때 분위기가 무너질까 이걸 걱정하기보다는 안 좋은 그런 에너지들이 계속 팀을 향할 때 그런 감수를 과연 이강인에게 또 상처가 또 될 수 있고 그게 맞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론 황선홍 감독 그리고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 그리고 이 두 분 다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었던 홍보팀 관계자들이 계속 그 대화를 하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선수들의 의견도 청취를 하고 있는 걸로 당연히 그래야죠. 알고 아니 있습니다. 코칭 스태끼리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황선홍 감독이 일단 손흥민 선수와 대화를 하고 이강인 선수와 대화를 해서 손흥민 선수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겠죠. 이강인 뽑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일단 손흥민 선수가 흔쾌히 용서를 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라면 손흥민 선수의 인품이라면 아마도 이강인 뽑자고 할 것 같아요. 뽑아서 손흥민과 함께 좋은 모습을 훈련하면서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강인의 사기도 끌어올려주고 하면 이강인이 얼마나 잘 따르겠어요 손흥민을. 근데 그런 그 분위기로 일단 감독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냥 안 뽑아버리는 거는 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사실 근데 그 여론만 사실 보는 게 아니고 협회가 조금 뭔가 조금
이 공평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좀 룰을 좀 만들고 그 원칙 속에서 좀 신뢰를 좀 되찾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별일 아니었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게 이강인이기 때문에 봐주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땐 이렇게 우리는 대응하겠다라는 어떤 원칙을 좀 세우고 좀 가이드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담스럽다면 뭐 저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한번 걸러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발탁하지 않는 것. 근데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게 팬들에게 낙인을 찍히게 만드는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얘는 잘못했으니까 낙인은 이미 거야. 찍혔어요. 근데 그걸 이제 낙인을 협회 차원에서 한번 낙인을 피해가는 거죠. 여론을 피해가는 거죠. 피해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축구협회가 저는 굉장히 몰매를 맞을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계속 맞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지금 이 상황을 슬기롭게 잘 해결해야지. 그냥 이강인 선수 안 뽑는다고 팬들 눈앞에 세우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되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 정치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잠깐 그 뭔가 사고 치고 딱 정치판이나 연애판 연예계에서 잠깐 사고 치고 조용히 있다가 나오면 그냥 복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여튼간에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대표팀의 그 이번 황 감독의 이번 소집 기간에 어떻게 보면 컨셉은 자숙. 컨셉은 자숙. 황 감독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네.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숙을 택할 수도 있죠. 네. 뭐 어떻게 보면 가장 말 안 나오는 방법일 수도 있죠. 아니 뽑든 안 뽑든 간에 약간 대표팀의 분위기는 로우키로 가려고 뽑든 안 뽑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그거는 뭐 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결국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감독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로우키로 가는 게 맞고 네. 이제 선수들이 풀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거죠. 네. 아까 이정찬 기자가 뭐 별일 아닌 거는 별일 아닌 것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했을 때 저는 좀 다른 얘기지만 돌아가신 이성균 배우가 아저씨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니야. 아이유에게 했던 말. 그 말이 떠올라서 여담이지만 사라진다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